수능 특강 주제 통합 3회 세 번째 강의 합니다. 4회 제시문이네요. 자, 일단 똑같습니다. 문단 기호를 해가면서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를 봅니다.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좀 생소합니다. 그림자금융, 뭔가 칙칙하죠. 신종증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았더니, 자, 사문단,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 그림자 금융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문단은 한번 보았더니, 자, 마지막 문단은 항상 마지막 줄을 한번 보는 게 좋다 했죠. 아하, 그림자 금융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재평가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보니까 글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사문단 보았더니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림자 금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글인 듯 합니다.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신용중개. 은행을 통합니다. 중개라는 말은 알죠? 공인중개사. 그지? 그리고 중간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중간이 누구냐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받은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뭐 해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있다라면은 은행이 중간에 있고 누가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기업 개인이나 기업이라 해요. 이제 기업이라 해요. 기업에 개인도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대출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은 뭐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고객은 은행한테 뭐를 주고요? 예금을 주고요. 그렇다면 은행은 기업한테 대출을 누구 돈을 했습니까? 우리 돈이네요. 그죠? 돈 넣고 돈 먹는 사람이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친다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맞죠? 우리가 예금했을 때는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도 20년, 뭐 30년 상환 조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장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 어느 게 이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장기일 때가 이자가 높겠죠. 왜 그렇다? 장기일 경우에는 만약에 기업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빌렸습니다. 30년, 20년을 만기로 빌렸는데 그 사이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나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는 잠재적 위험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재적 위험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됐죠? 자, 어떤 개념 나옵니까? 대출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은행은 이제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뭐를? 대출 채권을. 기업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이제 대출 채권을 받죠. 대출을 실행하면 기업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받습니다. 채권.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한답니다. 20년이라면 미신까지 은행이 가진다는 얘기죠. 20년이라면.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됐죠? 은행의 수익원은 뭐다?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잖아요. 따라서 그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가 바로 은행의 수익원이고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고객을 예금자라고 표현했네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누구? 기업은 대출자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하다. 뭐 단순하게 보이죠.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행이죠, 이제. 자, 은행은 그렇다면 지금 요게 은행은 무슨 기능했다? 신용을 으로 본인이 뭐했어?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은행의 구조죠. 이제 이 글의 화제인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해 봅시다. 그림자 금융은 섀도우 뱅킹이네요.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은행과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걸 신용 중개는 은행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림자 금융도 있네요. 그림자 금융 하니까 이게 과연 구체적인 어떤 건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고요. 그림자 금융은 통틀어서 뭐냐 이거죠. 보세요. 이 그림자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라든가 어떤 정부 단체사겠죠. 중앙은행이라는 은행의 일품 아닙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지원도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는 이런 규제와 권리를 해주는데 안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잘 못 믿죠. 그냥 중앙은행이 아니고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이래요.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그림자 금융은 뭐와 뭐를 뜻한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을 통칭하는 말이랍니다. 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중앙의 통제를 잘 안 받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회사에는 자, 금융회사가 그냥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은행도 금융회사니까 비은행 금융회사인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아하, 이해되죠?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돈을 취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신탁,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다 포괄하는 말이 뭐다? 그림자 금융이랍니다. 그림자 금융에는 뭐도 있다? 펀드, 신탁, 그리고 증권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림자 금융은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에 차이점 나오잖아요. 그림자 금융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죠. 은행은 뭐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고요? 그렇죠. 고객 예금을 통해서 무슨 재원이 마련됩니까? 그렇죠.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뭐를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답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은 무슨 돈이 있어서 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면 일단 그림자 금융이 대출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아까 은행 쪽에서 얘기했듯이 대출 채권은 누가 주는 거죠? 빌린 사람이 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 은행은 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했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칠판 하나 꺼내서 한번 봅시다. 그림자 금융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자 금융 여기서 방금 그냥 금융회사 합시다. 비은행인 금융회사죠. 자, 비은행 금융회사 하나 잡았습니다. 얘가 일단 뭐를 한다? 대출을 채권을 매각한다 했죠. 누구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매각하고 난 뒤에
그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했잖아. 아까 읽었던 게.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시장에 매각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채권이 아까 비은행 금융회사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출 채권은 누군가로부터 받았겠지? 대출 채권을 받았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식적으로 대출 채권 누가 줄까요? 돈 빌린 사람이 주겠죠. 맞지? 아까 은행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기업, 그리고 누구? 그렇죠. 개인, 대출자죠. 그러니까 최초의 대출자겠죠. 요 사람으로부터 혹은 요 기업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받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에서는 뭐 해줍니까? 대출을 실행해야 되죠. 은행 금융회사는 본래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은행 금융회사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다. 보험회사 기억났고요. 카드회사 있었죠. 하나가 뭐였더라?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와 증권사 있었죠. 그죠?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잘 모르겠습니까? 보험사는 확실히 알겠죠? 보험사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죠. 그죠? 우리 돈 아니니까 이것도 얘네들 말이야 다 저거 돈 아니고 너무 돈으로 얘기하고 있네. 부채가 좀 많을 것 같죠. 예,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부채가 많네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그죠? 은행은 방금 뭐 했노? 정기은행은 뭐 했다 했습니까? 예금자를 보호해준다 했죠. 이문단 두 번째 줄에. 예문단을 건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규제한다 했죠. 부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 은행들 이런 식으로. 어허, 예금, 고객 예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건 지나치게 대출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비은행 금융회사는 그런 걸 안 한다 했죠. 못 한다 했죠. 어쨌거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이거 금융회사 이거 도산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는데요. 그죠? 아이고 통제를 못 받잖아요. 그죠? 이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대출을 실행해야지 최초 대출자에게 대출 채권을 받겠지. 자, 이제 누군가에게 방금 시장에 내다 판다 했잖아요. 그죠? 시장에 내다 판다 했습니다. 대출 채권을. 계속 읽어보죠, 이제. 그래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다 이거죠. 맞죠? 왜 반대입니까? 아까는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얘네들은 일단 뭐부터 합니까? 대출부터 실행하죠.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있죠. 대출 채권을 은행은 뭐 한다 했습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는 데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대출 채권을 뭐 해버린다? 매각해버리죠. 차이점 정리 꼭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죠. 자, 이제 얘네들은 누구다? 콘딧이라는 곳에서 요거를 매입을 하죠. 콘딧은 이런 의미고요. 콘딧은 대출 채권 잘못하면은 이 글이 조금 어렵다 생각했던 게 이제 계속 거꾸로 가고 있네요. 역으로 가죠, 지금.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콘딧도 대출 채권을 살려면은 내가 계속 이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얘기죠? 콘딧은 또 했더니 콘딧은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입니다. 만약에 강원용 선생이 제가 콘딧을 뭔가 만들었습니다. 강원용 명의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세요. 사겠습니까 이거? 아이 참네.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이랬죠. 자, 그림 그려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콘딧은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죠.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누구로부터? 펀드죠, 이제. 펀드는 많은 투자자가 1, 투자자 2, 투자자 3, 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겠지. 펀드도 뭐에 포함됩니까? 그림자 금융이죠, 지금요. 자, 그래서 이 펀드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이제. 투자 받는 거죠. 그지? 어떻게 투자 받습니까? 단기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그랬죠. 컨디션 펀드에게 단기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펀드는 이제 여기서 투자를 하겠죠. 이제 이거를 사면은 투자입니다. 발행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랍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되는데까지 쉽죠? 콘딧은 이 단기 금융 상품은 아까 본인의 명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강운용 명의라 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를? 따라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이것이 뭐가 있다? 보증합니다라고 요 콘딧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을 보증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거를 누가 해줍니까? 은행이 보증하면은 믿을만 하겠죠. 가온유이가 발행해도 국민은행이 보증합니다라고. 그래서 주로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거죠.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까지 또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콘딧은 이제 뭐 안 되는가 하면은 아까 읽어보세요. 콘딧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하나가 아닙니다. 대출 채권들을 콘딧은 막 떼거지로 사죠. 그렇다면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 1, 2, 3, 4 이런 대출 채권들을 색깔 뭐 남았나? 초록색 남았습니까? 대출 채권들을 묶어야 되죠. 묶어서 일괄적으로 팔아야 되죠.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하겠지. 그죠? 투자자들이 돈이 모이는 펀드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라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채권들을 묶었다 했으니까 어떤 어느 회사로부터 대출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대출 채권들을 묶었어요. 국민은행이 보증하는 단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품의 수익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아마 펀드 고객님들께서는 1년 뒤에 이런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투자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죠. 파워포인트 자료로. 그래서 뭘 발행한다? 신종증권이란 말 나왔는데 묶어서 같은 말입니다. 신종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단기 금융상품이나 신종증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종증권은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라라고 포트폴리오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은 은행이었죠. 그것이 아니라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같은 말이죠. 이제 이게 또 같은 말이 단기 증권입니다. 네, 같은 말이죠. 금융상품에는 뭐 돼 있었습니까? 아까 증권도 포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 금융상품, 증권, 비은행 금융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라는 이까지 되었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을 만들어 시장이 내다 파는 증권화를 통해서 요 개념이 지금 시장이 내다 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개념을 이렇게 내다 파는 것을 매각하는 것을 증권화라고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신종정권을 발언해서 매작하고 만기가 상당히 많아서 시장인데 정권을 통해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사설을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도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중개된다. 보세요. 여기에 얽혀 있는 사람, 비은행 금융회사 뭔가 있었죠. 보험산지, 증권산지, 카드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콘딧에는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있겠죠. 그지? 펀드가 있고요. 진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누가 무너지가 연쇄도산이 일라면은 정말 금융위기가 올 정도겠죠.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3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이렇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까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것이 중앙의 통제 밖에 있죠. 그래서 뭐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되었죠. 그렇다는 얘기지. 분명히 뭔가 활성화는 될 거겠는데 신종 정권이 신뢰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의 실황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누구죠? 최초로 돈 빌려간 기업이나 이 최초 대출자의 건전성이죠. 즉 얘가 만기가 돼가지고 대출금을 원리금을 상환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못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채권은 불량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발행된 단기 금융상품인 신종증권 역시 부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에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었죠. 왜? 방금 대출 채권들을 왜 알 수가 없습니까? 대출 채권들은 묶어서 판매했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되므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유인도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신용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트렌칭이라는 기법이 나오네요. 자, 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첫째 뭐 있었습니까? 아까? 그렇죠. 신용증권 발행 시 은행 등의 금융회사, 은행이라고 해요. 쉽게. 발행 시 은행의 보증을 받는 거죠. 이번에 둘째가 뭐다? 트렌칭 기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트렌칭 기법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정리되었죠? 참 얘네들은 그림자는 암흑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참 생명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나 그림자입니다. 개별 투자자가 누군지도 투자자랍니다. 어떤 대출자가 어느 기업에 대출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중간에서는 콘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종정권의 트렌칭은 뭐 하는 거다? 신종정권의 신용구조를 변형하자.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신종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랍니다. 이게 트렌칭 기법이. 트렌칭은 신종정권을 신용도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정권화 기법이다. 신용도별로 신용구조 변경은 신용도별 조각 내기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트렌치와 무슨 트렌치,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분할합니다. 상위 트렌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하위 트렌치가 상당히 불리한데요? 위험도가 높아요. 어쨌건. 좀 더 읽어봅시다. 정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즉 위험의 총량은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위험의 총량이 만약에 10%다라고 한다면은 각각
10%라면은, 그렇다면 총 합쳐서 20%잖아요. 그러지 말고, 플러스 10%에서 20%인데, 20%가 아니라, 어떤 한 녀석이 하위가 한 19%를 가지고, 상위가 1%만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상위 하겠습니까? 하위 하겠습니까? 상위 하죠. 1%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위험이 높을수록 더 땡길 수 있죠. 그죠?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위험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더 위험하지만 이익이 많이 생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트렌치는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 집중시켜 위험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게 방금 뭐다? 신용 구조를 변경했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해도 됩니다. 뒤에 예문이 나와요. 대출 채권의 신용위험을 하위 트렌치 집중식의 위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상위 트렌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다. 대출 채권에서 당연히 위험도가 낮으니까 비싸겠죠.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된다. 됐죠.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서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손실을 입는다 이랬네요. 쌤, 아직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는 친구들 이제 사문단 읽어보면 되죠.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트렌치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라고 하자. 대출 채권입니다. 만기 때 지급되는 거예요. 만기는 1년이죠. 각각 1원입니다. 각각 1원이랍니다. 1억 원입니다.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날 확률은 10%로 동일하며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 사건입니다. 두 개가 확률상. 그렇다면 이거는 독립이니까 확률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습니다. 6분의 1 확률 두 개라면 만약에 36분의 1이라는 얘기죠. 동시는.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 대출이 있는데 각각 뭐다? 10%를 했습니다. 0.1%죠. 그 다음 0.1 곱하기 0.1은 0.01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금액은 없다고 하자. 아이고야. 빵이네, 그자? 자,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났을 때, 즉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났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이거는 계산될 거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제로원이죠, 지금요. 여기까지 되었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고 이를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한 트렌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회수 확률 얘기 나옵니다. 신종 증권의 가치가 자 이번에 상위 트렌치 투자자입니다. 동시니까 부도가 안 나면은 1억 원이죠. 그렇다면은 동시에 부도 날 확률은 아까 10%니까 0.1, 10% 곱하기 10%니까 0.01, 즉 1%랍니다. 회수 확률은 99% 된다. 요거 했죠. 부도가 안 났을 때의 회수 금액입니다. 반면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부도 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가가려면 두 개 다.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0.9 곱하기 0.9 해서 0.81, 81%가 된 이까지는 이해했죠? 상위는 하위는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죠. 상위는 두 개 중 하나는 부도 나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아야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죠. 됐습니까? 상위는 그렇다면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위는 강하겠지. 그렇다면 둘 다 부도가 나지 않고 하나가 만약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1억을 가지고 가죠. 회수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는 둘 다 뭐 했을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회수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상위는 둘 다 부도가 났을 때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부도가 났을 확률은 0.01, 즉 1%이기 때문에 그거를 뺀 나머지 회수, 이때가 회수 못할 확률이잖아요. 그래 회수 확률은 99%. 이제 이해하셨죠?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둘 다 부도가 안 나야지 지금 회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나질 않은 10% 뺏으기 0.9 곱하기 0.9. 그래서 81%까지 됐습니다. 상위 트렌 이거를 도표 그리면서 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도표 그릴 만한 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수업해버립니다.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90%였으나 개별 대출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즉 트렌치 기법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죠. 그거는 각각 이제 뭐다 상위도 없고 하위도 없으니까 각각 90%, 90%죠. 왜? 10% 부도 확률이니까. 회수 확률은 90%입니다. 각각. 그런데 신종정권 트렌칭을 했더니 99%로 상위는 상승하고 하위는 자 그래서 본래 90%였던 게 각각 이제 트렌칭을 하니까 얘는 뭐가 되고 99%가 되고 얘는 뭐가 되었다? 81%가 되었다는 얘기지. 하위가. 그래서 회수 확률을 감소하게 되어서 분명히 뭐는 줄지 않았다. 총량은 위험 총량은 어차피 각각 90이니까 20%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19, 1이니까 20% 위험이 있죠. 위험 총량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누구한테 위험이 좀 더 이전되었다. 하위한테 이전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하위가 안 할랍니다. 아니죠.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가격이 싸겠지. 볼까요? 만약에 부도 안 나면은 얘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가갈 거 아닙니까? 1억을 가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봅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이라는 조건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1년 뒤라 했잖아요. 1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난 뒤에 상위 트렌치 가격은 0.99 곱하기 1억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부도가 날 확률과 방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부도가 안 나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부도가 나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요게 이제 0원이라 했잖아요. 그 계산입니다. 그 계산이 0.99 곱하기 1 더하기 왜 0원이냐 맞지? 그래서 0.999 하나는 0.99가 되고 하나는 0.82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하위 트렌치를 산 사람 0.820원에 사가지고 부도가 안 났을 때는 무려 1억 벌게 되니까 0.19억 원 1,9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1년 만에. 죽이죠? 1년 8천 8,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죠? 1년 만에 1,900만 원을 법니다. 할 만한 장사잖아요. 그죠? 퍼센트가 꽤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그런 낮은 신용위험, 자, 이런 투자자. 높다고 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안정빵인 사람들. 위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투자율에서 이래졌다까지, 여기까지 되었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좋았겠죠. 그래서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험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뭐였습니까? 위험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개별 투자자의 성향입니다.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정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지?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착각한다는 얘기죠.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금융 기법처럼 인식되면서 엄청나게 계속 증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뭐하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죠. 통제 밖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패러독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줄줄이 파산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 그림자 금융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 나올 겁니다. 보기에 4번 문제, 자, 요거 4번 문항의 보기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험 요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제거를 못하더라도 미리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높아졌다. 여기까지 지문 읽었습니다. 그다지 지문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문 자체는 1문단은 은행이 어떻게 되느냐 됐죠. 은행은 고객의 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채권을 받고요. 그걸 만기까지 보유합니다. 은행의 주 재원 마련 방법은 뭡니까? 고객의 예금이었고요. 투자 재원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카드사라든가 즉 비은행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하는가라는 운영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신용도 문제가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칭 기법이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맞지? 그래서 인기가 막 좋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역설까지 왔다 이거죠. 됐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컨디션 이렇게 슬래시 딱 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컨디션 어떤 거였더라 이거죠. 일반 투자자가 에헤이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맞죠? 에헤이 단기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죠. 매각하는 사람이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뭐 해서 여러 투자 채권들을 그죠? 대출 채권들을 묶어가지고 정답 1번입니다. 아는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냥 선지 2번 그림자 금융에서 은행은 이랬네요. 자 맞죠. 신용도 보강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보다는 그렇죠. 단기입니다. 신종증권 단기 증권이고요. 신종증권은 트렌치 기법을 통해서 상위 트렌치 확률을 높게 합니다. 신종증권은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므로 이까지 맞죠. 대출 채권을 몇 개를 묶어서 발행합니다. 신종증권이 가지는 위험의 총량은 정권화한다 해서 바뀌지 않네요. 이까지 됐죠. 1번 문제 풀었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기는 이제 적절한 거 찾습니다.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상관관계. 서로 관계한다는 얘기지. 상관관계는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 형태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영토자 이를 지표한 것이 상관계수라는데요. 서로 영향이 있는가 이건데 자 중요한 거 요거네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방향으로 움직인답니다. 음이라면 역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립이네요. 그죠? 제10원에 나왔던 독립이네요.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부동하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가 나오죠. 예시가 나옵니다. 플러스 1의 예입니다. 플러스 1은 서로 정방향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하나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부도가 발생한답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출 채권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A가 만약에 부도가 났으면 부도가 났다는 것을 1이라 하고 부도가 안 난 것을 제로로 할게요. 1, 제로. 만약에 A가 1이라면 B는 무조건 1이 되고 A가 제로라면 B는 무조건 제로란 얘기지. 자, 1은 부도, 2는 노부도.
일한다. 제로는 노부도 일할까? 어쨌건 관계없어요. 뭐라든. 자, 일단 그래 나온 거죠. 이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볼까요? 상관계수가 만약에 플러스 1이라면 어떻죠? 만약에 if 플러스 1이라면 어떻습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었다 했잖아요. 플러스 1이라면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플러스 1이랍니다. 마이너스 1이라면 서로 이거는 플러스 1의 경우였고, 그죠? 역방향이라면 어떻습니까? A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B는 부도가 안 났죠. A가 부도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B는 부도가 나야 되죠. 만약에 A 채권과 B 채권이 각각 1억짜리라면 A가 부도나고 B가 부도났습니다. 횟수는 제로죠. A가 부도 안 나오고 B가 부도 안 나면 횟수는 2억을 다 받죠. 트렌치가 있으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또. 그죠? 트렌치가 있으면은, 트렌치 있다 하더라도, 트렌치 기법을 썼다 하더라도, 상위 트렌치든 하위 트렌치든 못 받는 거지, 이거는. 횟수가 제로니까. 맞죠? 만약에 횟수가 1억이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거는 상위 트렌치만 가가겠지. 이건 한번 볼까요? 얼마 남습니까? 1억이죠. 1억 남죠? 그죠? 만약에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가 있다면, 이건 다 누가 들고 갑니까? 상위가 다 들고 가죠. 하위는 한 개도 못 들고 가니. 일단 이해했습니까, 요거?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A와 B입니다. A하고 B가 있다 이거죠.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전부 다 0.1%랍니다.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되어 회수 금액은 제로랍니다. 아까 제시문하고 똑같죠. 이때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지만 아까 가격 변동 문제는 고려하지 말란 얘기죠. 자, 확률 변수고요. 뭐다? 플러스 1이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다? 이렇게 했네요. 트렌치 기법을 썼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이만 봅시다. 신종증권 회수 금액이 2억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 했을 때고 A가 부도가 안 나고 B도 부도가 안 났을 때죠. 됐습니까? 제로란 얘기는 뭡니까? A도 부도가 났고 B도 부도가 난 경우죠. 상관계수 플러스 1의 경우입니다. 플러스 1의 경우이기 때문에 1은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회수 확률은 이거는 0%입니다. 이해했죠? 그렇다면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받을 금액도 이거는 0원이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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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맞죠? 그죠? 회수 확률은 당연히 이게 10%고 요거는 90%가 돼야 되겠지. 이거는 쉬웠어요. 회수 확률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이죠. 10%. 그래서 얘 10% 그리고 10%에서 20% 확률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답은 뭐가 된다? 이게 됐죠. 잠깐만요. 아까 그렇다면은 상관계수가 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A가 부도가 안 났습니다. 그럼 B는 당연히 뭐다? 부도가 나야 되죠. 반드시 A가 부도가 안 났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일단 B는 당연히 부도가 안 나는 게 바로 극단적인 마이너스 1의 경우죠. 이럴 때 위에 도표에 한번 넣어볼게요. 신종증권 회수금액 처음에 뭡니까? 2, 1, 제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당연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까 이것밖에 없다 했죠. 따라서 이거는 0%고 이것도 0%입니다. 이것만 100%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위 트렌치만 1억을 가져갈 것이고, 그랬죠? 자, 하위 트렌치는 한 개도 못 가가겠네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의 그림도. 그런데 하나 봅시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과연 현실 시장에서 존재할까요?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서술식입니다. 과연 존재할까요? 글쎄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랬을 때 1억 투자하고 1억 가갔죠. 상위 트렌치는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1억 투자 1억 가갔네. 그런데 하위 트렌치는 더 하죠. 1억 투자하고 1년 뒤에 한 번도 안 가갈 것이 100% 불보듯 뻔하죠. 명약관하죠. 이런 투자 누가 합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따라서 이거는 투자 상위 트렌치한테도 돈 벌 그것도 없고요. 1년 지나서 그대로 100억, 그대로 1억 가가는 거고요. 하위 트렌치는 아예 손해를 보는데 누가 이거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갈까요? 또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은 은행이고요. 니은은 그림자 금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은행은 그렇죠. 그렇죠. 3번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도 은행, 보유하는 주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은행입니다. 그렇죠. 5번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콘디시 뭐를 발행할 때? 그죠. 자금 조달하려고 신종 정권을 발행할 때 강운용 명의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즉 대출 채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종 정권에 대한 얘기였지. 문제 쉬웠죠? 무려 긴 페이지가 너무 많죠 지금. 정이 아깝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왜 이렇게 종이를 아꼈는가 보니까 사부 문제 때문이죠. 이야, 사부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독서 지문이죠. 이야, 깁니다. 한번 읽어보죠, 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보죠.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이제 나옵니다. 아까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이 나오죠. 아까 제시문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첫째,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네요. 그 다음에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위험 A와 위험 B가 있네요. 정리되었습니까? 아, 위험하죠.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습니다. 잘 변죽이 심하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둘째, 연쇄도산이 생긴다는 얘기죠. 맞죠? 특정 상품, 만약에 단기 금융 상품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보험사라든가, 이런 위기가, 그 다음, 그림자 금융은, 이거 됐죠? 채권 등을 발행하여 도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다닌다. 레버리지, 뭐라 뜻풀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 되어 있지. 레버리지,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경제 용어이기도 하지만, 자,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라고 했죠.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 자본이라 하거든요. 빌려온 자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하고 이 부채를 합쳐서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죠. 아이고 나는 대단한 자산가야.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빚덩어리라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 뭐가 많습니까?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보험, 그리고 빚이 많죠. 부채, 다른 말로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차입자본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자 금융은. 이 말 됐습니까? 그냥 호황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될 때. 아파트 만약에 붐이 일났다 합시다. 그럴 때, 또, 지금 사놓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아요. 갑자기 아파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온 말이. 영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막 사는 거죠. 영혼 끌어놓은 방법이 뭐 있습니까? 돈 빌리는 거죠. 그 부채는 엄청 많은데, 그죠? 그런 영끌 특징이죠. 따라서 그림자 금융은 영끌합니다. 과도하게 영혼을 끌어먹어서 부채를 막 더 키우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레버리지란 말을 모르겠습니다. 영끌 이해하세요, 그냥. 자금 조달의 경우는, 갑시다. 자금 조달의 경우, 채권 발행량, 경기가 호황일 때 하는 뭐다? 경기 순응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경기 역행성이 나오네요. 갑시다. 자금 조달입니다. 돈이죠. 이때 요거 채권 발행량하고 비례관계죠, 지금. 그럴 때 이거는 호황일대하고 불황일대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더 하려고 하겠죠. 그지? 막 이 신종자금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채권 발행량이 호황일 때는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감소하는, 호황일 때는 이것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감소하는 이런 거를 경기에 따라서 순응하죠. 아까 상관관계에 의하면 이거는 플러스 1이란 얘기죠. 그지? 그게 순응입니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호황은 올라가는 거, 불황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순응이란 얘기고.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돈이나 채권 발행량입니다. 한편 상식적으로 뭐다? 부도 확률. 이렇게 연끌해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도 확률은 당연히 호황일 때 높아요? 불황일 때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호황일 때는, 즉 확률은 낮겠고 불황일 때가 오히려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 한다 그냥 경기 역행의 성질이 있다 이거죠. 성질이 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죠. 여기까지 됐지.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은 다 위험해지고 이제 뭐 합니까? 연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뒤에는 안 읽어도 되죠, 이제. 자, 요 개념 일단 정리했죠. 했습니다. 경기 순응성과 경기 역행성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자 금융 위험 요소가 이렇게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규제. 규제는 왜 합니까? 언제 때문에 합니까? 혹 모르는 불안 요소죠. A와 B라는 위험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규제하는 목적은 뭡니까? 규제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합니까? 일 터지기 전에 합니까? 터지기 전이죠. 즉, 뭐가 목적이다? 예방이 목적이죠, 요거는.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렇다면 뭐합니까? 채권 발행량을 좀 증가 안 시켜야 되죠.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호황일 때는 보세요. 채권 발행량, 즉 자금 조달을 플러스로 만들겠나 이렇게 낮추겠죠. 불황일 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자금도 이렇게 하겠죠. 이해했습니까 지금? 예방 목적입니다. 예방 목적. 따라서 이제 갑시다. 경기 호황기에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호황일 때는 뭡니까? 레버리지를 막 추구한다 했잖아요. 그걸 억제합니다. 영끌을 억제합니다. 즉 정권화를 많이 안 시키는 거죠.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호황기 때는 당연히 레버리지가 올라갑니다. 영끌 많이 합니다. 정권화 많이 시킵니다. 채권 발행량 증가합니다. 맞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춘다. 같은 말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이게 바로 뭡니까? 레버리지죠? 그 규제 비율을 낮춘다. 규제를 낮춘다. 억제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 레버리지를 뭐 한다? 억제한다. 이랬죠. 결국 이거는 뭐다? 규제 비율을 낮춘다 이랬죠. 한편 뭐일 때는 불황일 때는 이 비율을 뭐 한다? 완화, 높인다가 아니고 완화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뭐 한다? 호황기, 불황기 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자, 요거 조금 봅시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이게 레버리지 아닙니까? 연끌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호황기 때는 지나치게 뭐를 더 뻥튀깁니까? 자기 자본을 뻥튀깁니까? 부채를 뻥튀깁니까? 그렇죠. 호황기 때는 부채를 뻥튀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뻥튀기 억제시켜야 되죠. 안 빌리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편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을 더 높여야 되지. 그래야지 이 레버리지 비율이 억제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규제 비율을 낮춘다. 이 말, 금융 레버리지를 억제한다. 이 말은 결국, 자, 요 두 개의 말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 부채 비중을 뭐 하고 낮추든가, 자기 자본 비중을 높이든가, 요 말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규제 비율을 높여서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내가 같은 말이죠.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 이게 레버리지였죠. 규제 비율을 높여서 이랬죠.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규제합니다. 그래서 내나 자본은 높이고 부채는 내리죠.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뭐로 메꿀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쇄도산을 방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서는 좀 더 높은, 더 많이 가지라는 얘기죠. 분모를 더 튼튼하게 해라. 그래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더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본을 더 플러스 해라 이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요거 이해했죠? 보세요. 즉, 규제당국은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예방 목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보세요. 경기 순응성을 가지는 자금 보세요. 돈. 호황일 때는 발빠르게 확 지도 많이 하죠. 불황일 때는 발빠르게 안 하잖아요. 맞지? 그렇다면 규제를 하려면은 호황일 때 정말로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나 자금은 참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기에 얘네들의 발을 묶어야 되겠죠. 발에 본드를 발라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제가 나중에 선택지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선지 1번 가겠습니다. 규제 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규제입니다. 당연히 뭐다? 호황일 때는 아까 뭐 해야 된다? 낮추고요. 불황일 때는 높이니까 역행성 맞습니다. 이거는 할만할 겁니다. 신종증권 가격은 당연히 호황일 때는 뛰고 되죠. 2번 됐습니다. 추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죠.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3번 갑니다. 상호 연계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쉽고요. 규제전의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입니다. 발행량을 얘기하죠.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말입니다. 5번 정답인데요. 5번 한번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규제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합니다. 이제 아까 했죠. 이겁니다. 호황이나 불행일 때 자금은 참 뭐합니까? 자금 조달.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호황기에는 본래 자금은 정상적으로 이렇잖아. 호황기도 이렇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경기 순응성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거를 억제해야 되죠. 그래서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경기를 낮추고 불황기에는 해서 정답 5번입니다. 그냥 이까지 생각 안 해도 자금 조달은 보세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했습니까? 아까 자금 조달은 까먹었니? 요 있죠. 자금 조달은 무슨 성질이 있다? 경기 순응성이 있고요. 부도 확률은 경기 역행성이 있다 했지. 따라서 여기에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자금 조달의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자금 조달은 뭘 가지고 있다?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순응성을 높이든가 낮추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 말 알겠죠? 그렇다면 봅시다. 방금 높이든가 낮추든가인데 자금 조달의 경기 순응성을 낮춘다는 얘기가 뭐죠? 발 빠르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맞죠? 순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건 발 빠르게 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경기 순응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기 순응성이라는 얘기는 뭐하고 뭐 하는 건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게 순응성이죠. 역행성은 증가할 때는 감소하고 낮아지고 높아질 때는 낮아질 때는 높아지고 높아질 때 낮아지는 거죠.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순응성이란 말 자체가 높아질 때는 높아지고 낮아질 때는 낮아지는 참 발빠른 녀석이죠. 같이 탁탁 뜁니다. 그러니까 억제시켜야 되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자금아 너 좀 움직이지 마라. 발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순응성을 낮춰야 되죠. 이 말 됐죠. 당연히 불황기에도 얘가 안 뛰도록 해야죠. 본드를 발라야 되죠. 따라서 경기 순응성을 얘도 뭐다? 낮춰야 됩니다. 정답 5번이죠. 됐습니까? 레버리지를 규제해가지고 자금 조달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안 뛰도록 그냥 본드로 묶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경기 역행성이란 말이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도 답 찍어야 됩니다. 역행성은 방금 뭐다? 부도 확률 얘기였죠. 사회지문이었습니다. 뭐 제시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보기가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